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야, 지금 불렀습니까? 네. 들리지도 않네. 자, 이게 뭐냐면 너무 있어 보이는데요? 있어 보입니까? 네. 저희 새로운 광고지 QCY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인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얼마짜리인가요? 하나 받았어요. 얼마짜리예요? 이게 3만 원대랍니다. 대박이지. 한쪽만? 3만 원대 진짜 잘 들려. 진짜요? 진짜. 오. 단점은 네. 말이 안 들려. 너무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 심해. 너무 잘 돼? 야, 하여튼 야, 진짜 우리나라 이제 큰일 났어요. 중국제이긴 한데 네, 너무 잘 만들어. 너무 잘 만들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김상훈 기자는 50만 원짜리 샀다는데. 그거랑 성능 차이가 별로 없습니까? 차이는 있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은. 네, 오늘 금요일인데 네. 오랜만에 우리는 요즘 대출 은행에서 줄이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을 너무 뜨면 안 된다. 그래서 대출 조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게 전세 대출은 또 그렇다고 줄일 수는 없지 않냐. 참 애매해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주면 근데 사실은 그 갭 투자라는 게 전세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전세 대출을 그렇다고 줄일 수도 없고. 근데 전세 대출이 있는 한 갭 투자는 없어지진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인데 네. 김상훈 기자님이 아주 오랜만에 전 퇴사한 줄 알았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와서. 오랜만에 김상훈 기자님이 네. 취재 좀 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오랜만에 오니까 좋죠? 아하. 그냥 웃지요. 50만 원 이어폰도 사고 헤드폰도 네. 사고.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예.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전세 대출 이야기이긴 한데 말씀처럼 최근에 그 가계부채 그 중에서도 전세 대출 그걸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예. 이게 단순히 대출을 줄여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그 전세 대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많은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집값이 오른다.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난다. 요거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치고 일단 최근에 전세 사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제가 봤더니 피해자가 10,0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이 2조가 넘더라고요. 거기 전세 사기범 입건된 사기범만 8,000명이 넘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 사기 그 다음에 사기가 아니더라도 전세 사고 때문에 내 보증금 못 돌려받을 만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예. 그래서 최근에 그 허그죠. 그러니까 전세 보증을 해주는 정부 기관인데 허그가 올해 8월까지 그 대위 변제한 대신 갚아준 돈이 4조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에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전세 대출을 줄여보자라는 그런 방안보다는 우리가 전세 사고, 사기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라는 예.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 금융연구원의 보고서, 짧은 보고서가 하나 나와서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예. 이제 그 보고서의 핵심은 뭐냐면 아주 간단한데 집주인의 DSR에 그 전세 대출의 원금이라고 하는 걸 반영하도록 하자. 요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집주인 전세 대출을 받는 건 세입자가 받는 건데 네. 저 전세 들어가려니까 돈 빌려주세요. 그렇죠. 전세 대출 받잖아요. 은행에서. 맞습니다. 근데 빌린 건 세입자가 빌렸는데 네. 그 빌린 돈을 집주인의 DSR로 넣는다. 맞습니다. 집주인이 빌린 걸로 친다. 그렇죠. 그게 일단 가능할까?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예. 저게 뭔 소리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차근차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단 DSR이라고 하는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규제는 사실 간단한 규제잖아요. 그러니까 예. 내가 받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의 합이 내 연소득의 40%가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면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금리 4%에 3억 원의 전세 대출을 받았다고 해보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그 연간 1,200만 원의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지금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세입자는 이자, 그러니까 전세 대출의 이자는 DSR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이분은 전세 대출 때문에
총 40% 중에 24%포인트를 이미 전세 대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아니요. 이거는 세입자 입장에서. 예. 이게 지금 금융당국에서 지금 뭐랄까 고민하고 있는 방안인 건데 예. 그러면 이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16% 정도만 대출을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으로 따지게 되면 원리금이 800만 원.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원리금이 66만 원 이상이 되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걸 전세 대출 받은 사람들은 뭐 신용 대출 몇 천만 원 받으면 땡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그 전세 대출을 DSR에 못 넣었었던 건데. 예. 그러니까 전세 대출은 다 원리금까지 다 넣으면 좀 그러니까 맞습니다. 원리금은 빼고 이자만 빌린 돈으로 계산하자. 일단은 요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 전체를 DSR에 세입자 DSR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 아까 말씀드렸던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인데 DSR은 40%니까 뭐 대출 가능한 원리금 연간 원리금이 2천만 원 이상의 대출은 받을 수가 없는데 3억 원 전세 대출 받았을 그렇죠. 3억 원 전세 대출을 4% 금리로 받았다. 2년 만기잖아요. 전세 대출이. 예. 요걸 원리금을 다 넣게 되면 DSR이 324%가 돼요. 너무 커지지. 그렇죠. 그래서 DSR 40%로 하게 되면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 4천만 원이 안 됩니다. 예. 3,800만 원 정도밖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원리금을 다 세입자의 DSR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물리적으로. 그렇지만 저기 전세 보증금은 사실은 세입자한테 안 가고 집주인한테 가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시 돌려받을 거라고 가정하고 네. 전세라는 제도가 유지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저거는 사실은 전세 대출 받았지만 원리금은 사실은 빌린 건 아니야. 그렇죠. 내가 빌렸다가 집주인한테 줬지만 다시 받아서 다시 갚을 거니까 맞습니다. 뭐 그거는 안 빌린 셈 치자. 뭐 그런 컨셉이 말은 되네요. 말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세입자에게는 이자의 상환 부담만 이제 DSR에 계산을 하게끔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리금이라고 하는 게 DSR 규제의 원칙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자는 세입자가 갚는다 쳐요. 네. 예. 그러면 그 원금의 상환 부담은 누구의 DSR에 넣어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예. 이자를 넣는데 원금을 안 넣을 수는 없고 안 넣었으면 안 넣었지. 둘 중에 하나만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부가 보증해 주잖아요. 정부가 보증해 준다고 하더라도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의무는 누군가에게 원금을 갚아야 되는 의무는 누군가한테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원금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정부에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는 말 그대로 보증 보험을 들어주는 거고. 예. 그럼 이 원금을 갚아야 되는 의무는 누군가한테 분명히 있는 건데 그걸 누구한테 지울 것인가 그 숙제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사실은 전세 세입자가 빌리게 한 거지만 그 돈은 집주인한테 간 거니 집주인이 빌렸다고 치자. 그렇죠. 그래서 그 금융연구원 보고서에서 하는 얘기는 뭐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전세 대출의 차입 구조라고 하는 건데 이 중간에 있는 파란색 실선이 법률적인 관계예요. 은행은 세입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돈을 꿔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집을 임차를 받는 거고 집주인은 임대를 해주는 대신에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세입자에게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세입자가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세입자는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은행에 이자를 내는 건데 예. 그래서 중개하는 집주인과 은행 간에는 법률적인 관계가 없어요. 근데 다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전세대출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은행에서 세입자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에게 바로 쏴주죠. 집주인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본인의 돈을 세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 계좌로 바로 쏴주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금을 상환할 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집주인이 지고 있는 게 맞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 원금의 상환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면 DSR을 그 전세 대출을 DSR에 넣는다고 하면 세입자는 이자의 상환 부담, 그 다음에 집주인은 원금의 상환 부담을 넣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을 뿐인 건데. 야, 근데 법적으로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사실상 그렇다는 건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내가 예를 들면 장순원 기자한테 잠시 빌려줄 수는 있잖아요. 네. 내가 뭐 1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뭐 한 달만 빌려줘 해서 제 의지대로 빌려줄 수는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내 대출을 갚을 의무가 장 기자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대출 계약을 한 사람이 세입자인데 맞습니다. 집주인한테 실질적으로는 가더라도 그거는 내가 어쨌든 잘 받아서 갚아야 될 일이지 이 사람이 빌린 걸로 치자고 할 수는 있을까? 어쨌든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왜냐하면 전세 제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 자체가
상환 능력을 예. 평가를 하고 금융기관이 그 상환 능력에 따라서 프라이싱을 하는 게 금리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전세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2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전세 보증이라고 하는 그런 장치를 두지 않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은행에서 나가는 전세 대출이 거의 없었어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세입자에게 전세 대출을 해주는데 세입자가 세입자의 상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집주인의 상환 능력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은행이 집주인의 상환 능력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신 심사를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대출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뒤집은 게 정부가 만든 전세 보증이라고 하는 건데 정부가 뭐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싼 값에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그 오른 전세 가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보증서를 계속 끊어주다 보니까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상환 부담은 집주인이 있는 게 맞지만 집주인이 갚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00%를 보증해서 뭐 받을 수 있으니까. 보증기관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상환 심사하지 않고 그냥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 구조 때문에 전세 대출이라는 게 이루어졌다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한 건데 대출이라고 하는 게 원래 본질적으로는 상환 능력을 보고 꿔주는 건데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전세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대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이 되게 이제 금융상품화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DSR에 편입을 시킨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자의 상환 부담은 누가 지고 그 다음에 원금의 상환 부담은 누가 지는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요거를 각자에 맞는 DSR에 집어 넣어야 되는데 어쨌든 당국에서 이자의 그 상환 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세입자의 DSR에 넣겠다라고 했으면 그럼 당연히 원금도 누군가의 DSR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집주인에 넣어보자. 그쵸. 그게 금융연구원 보고서의 주장인 거죠. 예. 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집주인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결사를 매긴다. 그렇죠. 그럼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게 전세 대출 때문에 생기는 형평성의 문제 같은 것도 있는데 잠깐 슬라이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지금 저희가 은행 가서 집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담보 인정 비율이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 50%, 투기과열 지구는 40%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규제 지역은 뭐 어쨌든 40%이긴 하지만 근데 밑에 보시면 시중은행의 평균 LTV 비율이 그래서 한 44.8%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살려면 은행에 빌릴 수 있는 돈이 절반이 채 안 된다는 얘기인 건데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전국 기준이거든요. 전세가율.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내가 집을 살 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죠. 전세를 끼고 사든가 은행 가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사든가. 예.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보시면 은행 가서 대출을 받게 되면 절반 정도밖에 자금 조달을 할 수 없고 이자도 제가 내야 돼요. 근데 전세를 끼고 산다. 그래 많게는 70%까지 자금 조달을 하면서 이자도 세입자가 내는 겁니다. 예.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전세 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아무런 위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갭 투자를 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갭 투자를 해놓고 혹은 나는 또 전세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로 살고 사실 저희 주변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에 만연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시장을 많이 교란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와중에 집값이 떨어질 때 문제는 최근에 저희가 지금 맞닥뜨린 현실이잖아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역전세가 나니까 깡통 전세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그게 전세 사고로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전세 사고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에 은행이 요거는 만약에 진짜 제대로 된 금융 상품이었다고 하면 상환 능력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따져서 나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조금 뭐랄까 그 사고 나는 비율이 적을 텐데 이렇게 만연된 이게 전세 대출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런 그 누구도 리스크를 지지 않고 마지막에 정부가 리스크를 지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의 DSR에 넣게 되면 많은 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 일단 전세 사고는 상당 부분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세 사고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뭐 집주인이 3억짜리 대출을 이미 받았어요. 예. 그리고 세입자는 뭐 전세 보증금이 5억이라서 본인이 3억 원 대출을 받아서 자기 돈 2억을 더해서 5억짜리 보증금을 내고 예. 전세로 들어갔다고 해보죠. 물론 요즘에 이런 전세 대출은 많이 안 되긴 합니다만
불과 한 4년 전, 5년 전, 3년 전 이때 한참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할 때 이런 전세 대출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집값이 10억이니까 5억이면 충분히 뭐 내 전세금 다 뭐 집값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뭐 가능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8억, 7억까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선순위가 3억이 있기 때문에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의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요거는 집주인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도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근에 난 사고들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에 허그가 대신 갚아준 전세 보증금이 6천억밖에 안 됐는데 지난해에는 4.3조 원까지 늘어났고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이미 4조 원이 나갔다는 거죠. 요거를 저희가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세 대출금 원금을 집주인 DSR에 넣는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미 그 3억짜리 주담대를 받은 원리금 요게 있잖아요. 이건 집주인 입장에서. 그렇죠. 집주인 입장에서 네. 3억짜리 주담대 원리금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이미 DSR에 34%가 잡혀 있습니다. 음. 근데 이 사람은 갭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은 뭐 그 갭 투자가 아니라 이미 집을 가지고 있지만 전세 세입자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해보죠. 예. 근데 DSR에 넣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 자금 대출이 그 요것밖에 안 돼요. 대출 원리금이 300만 원 연간. 네. 그러니까 이미 34%를 썼으니까 DSR 남아 있는 여력이 6% 포인트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3억 전세 대출금을 세입자에게 받게 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도 그 말인데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의 전세 대출이 그 돈의 상환 능력은 사실상 집주인에 달려 있는 건데 맞습니다. 집주인이 사실상 꾼 걸로 계산하자. DSR은 하여튼 누군가의 빚을 계산하는 거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상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할 때 집주인이 그 부담을 지는 거예요. 너는 사실상 전세 대출을 한 만큼 돈을 빌린 셈이니 네. 그걸 집주인이 돈 빌린 걸로 치자. 그리고 나머지를 빌려주자. 이렇게 계산하자는 건데 취지는 알겠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네. 그러면 사실상 전세 대출을 받으면 그 돈 다 원리금 내가 빚진 걸로 치면 그렇죠. 너무너무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그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미 DSR이 도입이 된 게 2017년 무렵부터 논의가 시작이 돼서 도입이 됐잖아요. 꽤 오래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문재인 정부 때도 DSR을 처음에 도입한다고 할 때 사실상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대출이기 때문에 DSR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이자의 상환 부담은 상환 의무는 세입자가 지고 있고 예. 원금의 상환 부담은 실질적으로 집주인이 지고 있으니 요거는 집주인의 DSR에 넣자. 예. 이자는 세입자의 DSR에 넣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렇죠. 어. 이미 벌써 5년 전인 거예요. DSR 예. 처음에 초기에 도입한다고 할 때. 네.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상식적이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얘 효과를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엄청난 혼란이 생겨요. 집주인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집주인 되는 거죠. 입장에서는 대출을 못 받는 것뿐 아니라 그러면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자를 세입자를 안 받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금 있는 세입자 면접을 보고 현금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걸 보고 내가 대출자를 고르지 그렇죠. 세입자를 고르지 대출 받으면 그게 내 대출로 잡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걱정 때문에 전세 대출을 DSR에 못 넣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못 넣어서 저희가 생긴 부작용은 집값 급등,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전세 사기, 2조 원이 넘는 전세 사기, 그 다음에 4조 원이 넘는 전세 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부작용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번에 금융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는 우리 이런 방식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집주인의 DSR에 그 전세 대출을 원금을 넣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 그래서 사실 그 3억 원이라고 하는 대출, 전세 대출을 집주인에게 다 넣게 되면 집주인은 대출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 이걸 최대한 줄이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도입을 해보자. 이거 조금 말이 어렵기는 한데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집주인이 내놓은 그 전셋집에 전세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되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비슷한 금액의 전세금을 당연히 집주인에게 내고 들어올 거예요. 예. 그러면 그만큼의 돈은
이미 갖춰져 있다라고 그 예상을 하고 그러면 전체 다가 그 원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 집주인이 내놓은 전세금이 있고 최근 5년 동안 봤을 때 가장 낮은 전세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요 차액, 요 차액만을 일종의 대출금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자. 왜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리스크라는 거예요. 어차피 뭐랄까 그 계속 돌아가는 롤오버되는 상품 같은 거, 금융 상품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2억짜리 대출을 해줬지만 자연스럽게 2년 뒤에는 또 그만한 돈이 들어와요. 새로운 전세자금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변동이 있을 만한 금액만큼만 우리가 대출로 인식을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 금액이 3억이다. 예. 지금 전세 금액이 3억이고 예를 들면 최근 5년간에 가장 낮았던 전세 금액이 2억이다. 예. 그러면 아무리 잘못돼도 2억은 2년 뒤에 전세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그 보증금을 내고 들어올 테니 요거는 당연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대출로 치지 않고 예. 1억만을 대출로 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금 원금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혹시 전세금이 줄어들어서 내가 다음 세입자한테 받는 돈이 적어지면 네. 그러면 집주인 돈으로 갚아야 되는 돈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 그것만큼만 대출금으로 인식을 하자는 거죠. 평균 전세 가격하고 지금 전세 가격하고 그 차이. 맞습니다. 그러면 떨어져도 평균 전세 가격 정도로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럼 그것만 실제로 빌린 걸로 계산해 보자. 맞습니다. 전체 대출금을 다 빌린 걸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새로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계속 롤오버가 되는 금융 상품과 똑같은 거니까 예. 대출 만기도 2년짜리가 아니라 20년짜리, 뭐 10년짜리, 30년짜리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2년으로 하지 말고. 네, 그렇게 되면 DSR 부담이 확실히 많이 줄어듭니다. 집주인의. 예.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근데 그 차액, 대출 금액과 최근 그 전세 보증 금액과 최근에 그 전세 평균 전세금, 지금 전세금. 최저 그 전세 금액과 지금 전세 금액 차액 예. 그게 1억이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 20년이라고 보면 연봉이 5천만 원인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DSR이 10%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고 5년 내 제일 낮은 거. 그쵸. 최저점하고. 예. 그 최저점과 지금 가격의 차익만큼만 그 리스크가 있는 대출금 원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래서 연봉 5천만 원이게 되면 DSR이 10%가 까지는 거고 임대인의 소득이 1억이 되면 5%만 까지는 거니까 요 정도 되면 집주인도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인 거 아니냐.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원칙적으로 이 원금이 이자가 그러니까 전세 대출금의 이자가 세입자의 DSR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원금도 어찌 됐든 원칙적으로는 DSR에 들어가야 되고 그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집주인이 되는데 예. 집주인이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트레스 DSR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집주인의 부담도 확실히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살짝이라도 하고 있는 반영해 보자 이런 취지군요. 맞습니다. 사실 뭐 이게 합리적인 방안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네. 사실 전세 사고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집주인이 DSR을 평가를 하려면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집들 대출 이런 것들 당연히 처음에 전세 대출 나갈 때 세입자에게 전세 대출이 나갈 때 은행에서 다 상환 능력 심사를 할 텐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집주인이 감당 가능할 수 있을 만큼은 대출 금액이 나갈 테니까 그러면 나중에 집주인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굉장히 빈도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거의 취지는 전세 대출도 어쨌든 DSR이라는 제도 속에 넣어서 네. 전체 대출의 총량을 좀 줄여보자는 취지군요. 이것도 결국은. 사실 전세 대출의 총량을 줄여보자라는 목적보다는 전세 사고, 전세 사기 이런 부작용을 없애보자라고 하는 쪽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쉽게 갭 투자가 이루어지니. 그렇죠. 갭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전세 사기와 전세 사고로 나타나는 건데 예. 이 문제를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사기범들, 사기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또 정부가 세금으로 이렇게 사고 난 금액들을 메워줘야 되냐. 요거를 이렇게 집주인의 DSR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쨌든 대출을 받는 사람이 세입자인데 그거를 넘겨서 다른 사람의 DSR로 계산하는 게 저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되냐 사실 싶기도 굉장히 하고. 낯설어서 그런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낯선 게 문제이긴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실질적인 부담은 집주인한테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게 한 달이 건너서 대출 계약은 내가 맺는 거고 집주인은 나와 세입자 간에 맺는 계약이니까 연결은 돼 있긴 한데. 근데 사실 본질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차주가 세입자일 뿐이지 세입자에게 돈이 가진 않아요. 바로 가니까 그쵸? 은행에 은행에서 바로 집주인으로 바로 가고 집주인에서 은행으로 바로 가고 명의만 중간에 끼일 뿐인 겁니다. 근데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이거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그런 상품인 건데. 그러니까 나도 그걸 뭐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면 물어봐요. 전세가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모르겠네요. 아예. 사실 해외에서는 이런 상품이 나올 수가 없죠. 전세라는 게 없기도 하지만 예. 이런 식으로는 사실 상환능력 심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전세 대출이라고 하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비상식적인 금융 상품인데 지금까지는 이게 정부의 보증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고 이 보증서 때문에 돌아가다 보니까 전세 사기라고 하는 부작용, 전세 사고라고 하는 부작용 이런 것들이 양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체계 하에서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모르고 있다가 이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부작용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세 대출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20년 전에는 사실 서민들을 대상으로만 그리고 한도도 1억밖에 안 됐었는데 그게 2억으로 늘어나고 5억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소득 기준도 완화가 되고 지금은 유주택자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전 국민이 다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금융 상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서민 주거 복지 상품처럼 돼버려서 그렇죠. 이 안에 금융의 논리를 끼워 넣어야만 이런 부작용들이 사라질 텐데 야. 그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게 사실 저는 도입이 되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입자도 싫어하죠. 그렇죠. 집주인도 세입자는 왜 싫어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집주인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전세 대출이 집주인의 DSR로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전세 대출을 낀 세입자를 안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싫어하겠지. 전세금을 확 낮춰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전세 금액은 내려갈 수 있겠지만 세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생돈으로 부담해야 되는 전세 보증 금액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집주인이라면 전세 대출 받은 사람은 내가 대출을 못 받는 불이익을 집주인이 감수해야 하니 네. 그런 경우는 전세금이 더 얼마를 내셔야 됩니다. 마치 카드로 긁으면 할인 얼마고 현금으로 하면 뭐 좀 할인해 주겠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컨셉일 그래서 것 같아요. 굉장히 이중적인 시장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중 시장. 뭐 전세 대출이 낀 전세금의 가격은 뭐 훨씬 낮거나 그다음에 생돈으로 하는 뭐 그 전세 대출의 가격이 훨씬 높거나 이런 식으로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시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2017년도에도 못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인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도 많고 논리적으로도 맞는데 요거를 우리가 도입했을 때 그 엄청난 혼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지금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전세자금 대출 나가 있는 게 200조입니다. 예. 근데 200조의 대출이 깔려 있는데 요거를 대출을 못하게 하면 세입자들이 그 본인의 자금, 자기 자본으로 메워 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요걸 어떻게 할 것이냐. 난리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 어떤 악순환 이걸 반복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숙제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저도 근데 들어보면 아주 틀린 얘기 같은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의 총량을 줄이고 싶으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전세 대출의 총량을 줄이고 싶으면 네. 그다음에 이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고 DSR을 적용한다고 하는 차원이라면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약간 지금 초기 뭐 도입 단계니까 생각해보자는 차원이긴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진짜 아까 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빌린 사람은 세입자인데 DSR 어쨌건 건너간다 하더라도 법적인 어떤 좀 걸림돌도 그러니까 있을 것 법적인 약간의 그런 것도 논란은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여러 뭐 그 현실적인 숙제들이 많이 있겠죠. 실제로 네.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뭐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여튼 사실 저 이 보고서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서로 생각하고 논의하고 해야 되는데 그 지난달이죠. 지난달 말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지만 예. 사실 피해 구제라고 하는 것들에서는 여야가 굉장히 발벗고 나서기는 하지만 피해 방지, 뭐 피해를 막아야 되는
예방 이런 차원에서는 사실 저희가 그렇게 큰 많은 논의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차라리 전세권 설정을 의무화하자. 이제 그렇게 되면 그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아도 이게 순순위에 따라서 물건으로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전세부터 그렇죠. 구해주자. 굳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내 순위에 따라서 당연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권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논의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나오는 거라고 해봤자 그냥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만든 안심 전세 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뭐예요? 그 앱에서 내가 전세 계약을 맺을 만한 집에 그 과거 이력을 보고 그래서 알아서 조심해라. 맞습니다. 알아서 조심하되 우리가 최대한의 정보는 제공을 하겠다. 이게 거의 다예요. 이제 그러하다 보니 그러면 나중에 또 똑같은 일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도 전세 사기범들이 뭐 판을 칠 테고 그 다음에 전세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 그때도 또 똑같이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될 텐데 이 문제는 이제는 한번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럼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찾아보자. 이런 논의 차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보고서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연구원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금융연구원은 은행들이 돈을 내고 만드는 데입니까? 은행들이 뭐 출자를 했죠. 그리고 사실 요거는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긴 하지만 저희 채널에 잠깐씩 나오는 박종호 기자가 7월달에 한번 이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기사를 썼냐면 금융연구원에서 이런 방법을 제안을 했고 그래서 정부 당국과 한번 검토를 해본다. 정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제예요? 그냥 연구원에서 리포트만 나온 게 아니고? 왜냐하면 똑같은 거 바늘과 실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 대출이라고 하는 걸 DSR에 집어넣겠다고 했고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방법을 근데 다 넣지는 않고 이자만 세입자의 DSR을 넣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바늘이면 원금은 누구한테 넣어야 돼? 그게 바늘과 실 같은 거라서 요거 하나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아까 그 그래프 보니까 이자만 해도 DSR에 어마어마한 포션을 차지하네요. 그것도 2년으로 계산하고 그러니까. 3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사실 큰 금액이잖아요. 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튼 이 전세 대출이라는 거를 어떻게 좀 통제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전세대출 막으면 난리 날 걸? 막으면 난리 나는데 안 막으면 이게 점점 더 이게 사실 내관이 되고 통제할 수 없는 괴물 같은 게 돼버린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사실 그걸 뺏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만약에 그 전세 대출의 일부라도 하여튼 집주인의 DSR에 포함시켜서 계산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장점은 DSR이라는 원칙을 전반적으로 적용한다는 건 좋네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여기는 되고 요건 예외야. 자꾸 맞습니다. 그런 거 없이 하여튼 다 적용은 되는 거야. 근데 요거는 조금 적용하는 사람만 다른 거야. 그런 장점은 있겠네요. 그래서 그때 조금 혼란이 있더라도 2017년에 도입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라면 혼란이 훨씬 덜했겠죠. 당연히 혼란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냐라는 문제로 남아 있어서 약간 진짜로 도입하면 전세 대출 자체가 조금 영향을 받긴 받을 것 같은데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도 논의되고 있다. 하긴 전세 대출 문제를 어떻게든 풀긴 풀어야 될 텐데 참 어렵네. 우리는 전세대조라는 희한한 제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뭐 저처럼 집 없는 사람들도 편하게 집을 뭐 전세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계속 갭 투자가 일어나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예전에 전세 보증이라고 하는 게 없을 때도 전세 시장은 잘 돌아갔잖아요. 20년 전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세 보증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소득이 굉장히 낮은 서민들 그때는 그럼 다 집 있는 현금으로만 전세를 했나요? 그러면? 대부분이 현금이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주변에 꿨죠. 왜냐면 은행에서는 당연히 전세 대출을 해주지 않고 안 해주니까. 정부에서는 보증서 끊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진짜 정말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 그것도 한도가 1억밖에 안 됐어요. 그게 노무현 정부 때였거든요. 그게 이제 점차 이렇게 정권을 지나오면서 계속 한도도 늘어나고 소득도 기준도 굉장히 약화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유주택자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적으로 계속 이렇게 영역을 계속 넓혀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건데 요거를 당장에 뺏으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고민해 볼 만한 주제 같네요. 전세 대출 문제를 어떻게 좀 줄일 것이냐 이 고민에서 DSR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집주인한테 일부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보는 방법도 있는 거 아니냐. 네. 논란은 좀 있을 건 같네요. 알겠습니다. 김상훈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